고위공직자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정당하다면은 나는 괜찮다 오픈해라. 이 차관은 운전자를 설득했겠죠. 이번 시간에 이용구 법무차관께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였던 지난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아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법무실장이라는 소위 힘있는 자리에 있다가 법무부 2인자가 된 고위공직자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사건의 특이한 거는 이용구 차관께서는 판사를 하셨었고 법무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지 잘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검사장님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차관까지 되셨는데 이 사건 자체는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근무하시다가 차관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예, 경찰에 따르면은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택시를 타고 자택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후에 택시가 강남역 인근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 사이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차관은 택시 문을 한 차례 열었다가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이를 제지하니까 이 차관님이 욕을 했고 자택에 도착할 무렵에는 운전 도중이었던 상황에서 그 기사분의 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택시기사분의 최초 진술 내용이고요. 그 후에 택시기사는 출동한 경찰의 그 차 안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파출소의 임의동행에서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블랙박스가 아예 녹화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서 경찰은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차관은 당일에 파출소 동행을 일단 거부했고요.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택시기사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다음날이 7일 새벽 이 사건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라고 판단해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에 뒷문을 열었고 제지를 하니까 욕을 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3일 뒤에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 하면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냈어요. 또 자택에 도착할 때쯤에 목을 잡은 게 아니라 도착한 뒤에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번복하셨거든요. 경찰이 왜 최초 진술과 말이 다르냐고 택시기사한테 물었더니 사건 당일엔 화가 나고 당황해서 과정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또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단수 폭행 사건이라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택시 기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아직 몰라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차관께서는 술을 많이 먹었고 택시기사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굉장히 유능하신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차관께서는 문제가 됐구나.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제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거 운전자 폭행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일단 단수 폭행으로 가야 상대방과 합의하면은 공소권이 없어져서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아마 변호사니까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가는 게 뭐냐면은 운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최초에 진술한 게 사실일 수도 있다면은 이 차관은 운전자를 설득했겠죠. 제가 지금 이걸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제가 피해 보상금으로 얼마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운전자하고 사과를 하고 뭐 피해 보상금을 드리든 운전자에게 합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게 단순 폭행으로 가야지 처벌이 안 되지 이게 운전자 폭행으로 가면은 처벌이 될 수가 있어서 합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면은 그것 또한 어떤 도덕적 차원에서든 어떤 증거인멸 차원에서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운전 중인 상태면은 특가법이 적용되고 운전 중이 아닌 상태의 폭행이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특가법이 적용된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법정형이고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그 양형에서도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특가법이 적용된다면은 그렇지가 않죠. 그거 한번 이건 저는 검사 때 처리한 사건 중에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뒤에 운전자를 태우고 가고 있었거든요. 술 취한 운전자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거예요. 그때 택시 기사가 균형을 잃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인도에 있는 그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들이받으니까 이게 가로수가 휘지 않습니까? 휘면서 택시가 가로수를 타고 넘은 거예요. 날른 거예요, 날라. 그 길을 지나가던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분을 충격했고 결국은 그분은 사망하셨거든요. 이게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특가법이 운전자의 폭행을 강하게 처벌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서 있는 차, 단순하게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냥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만 이게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뭔가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이 가해지고 뭔가 운전에 방해 요소가 발생하면 탄과 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하면은 그건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거든요. 차가 달릴 때만 운행 중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시동이 걸려 있으면 그냥 다 운행 중으로 볼 거냐. 시동이 걸려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운전자가 폭행을 당할 거거나 운행에 반응해가 되면은 언제든지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도 있고 차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차 안에서 정지돼 있더라도 시동이 걸려 있으면 그걸 운행 중으로 본 거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중 처벌한다는 걸 여러분은 일단 먼저 이해하시고 이 사건을 보셔야 돼요. 택시 기사의 최초 진술로 보면은 일단 운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역사적으로 어떤 게 사실이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수가 들어간 거죠. 기어가 뭐 주차 상태로 놓였는지 시동이 꺼진 상태였는지 아마 자세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 차관께서 차관이 된 거는 정말 급작스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의 포커스가 다 맞춰진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 해당 택시 운전기사께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탁이 됐다면 부탁받은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어떤 게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경찰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신고 녹취록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은 뭐 권력자가 서민을 잡아채고 때려도 사생활 침해라며 덮어주는 것이 이 정권의 어떤 경찰 개혁이냐 경찰과 이청을 제한 모든 국민은 택시기사 사건의 112 신고 녹취록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국가적 관심이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를 오픈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 증거를 오픈 안 하고 만약에 계속 또 내사종결하는 게 정당하다 하면은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감춰두고 안 보여주고 이 차원께서 만약에 당당하다면은 나는 괜찮다 오픈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유를 달면서 투명하지 못하게 자꾸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또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당하다면은 이 사건 같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은 다 오픈하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반인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경찰이나 검찰, 여기는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받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과도하게 수사기관 위주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건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택시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허위 진술을 했다. 이건 위증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증죄의 이유가 만약에 피고인이 시켜서 한 거다. 이러면 피고인이 시킨 거에 대해서 위증 교사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수사 단계하고 법원 단계가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달라진다라는 걸 한번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용구 차관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에 참석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크게 언론 보도된 이유는 당연히 이런 배경도 작용하였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뭔가 자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을 막 사실과 다르게 도와주고 막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부분과 사실적 차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슈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어떤 이차관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런 일로 아주 국민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좀 신속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더 이상 이런 쟁점이 왈가왈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